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충격을 크게 받을 정도로 역대급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빠와 더 친한 저였지만, 아빠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직도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엄마와 그 이후로 더욱더 애착을 많이 쌓았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불안한 것도 많고 많이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사소한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을 쓰다 보니 맨날 신경이 곤두서 있고 좀 피곤하게 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의 말씀이 저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엄마는 늘 지연아, 네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남들의 말에 휘청이면 휘청일수록 너는 네가 망하길 바라는 애들한테 지는 거란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나만의 경쟁에서 승리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네가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꾸 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렴.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제 삶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고,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나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지요. 엄마랑 제 고향은 강원도였습니다. 엄마는 몸이 많이 아파서 멀리 나가지를 못하세요. 항상 강원도 강릉 그 근방을 돌아다니셨지요. 반면에 저는 어디든 뿔뿔뿔 잘 돌아다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충남, 대전, 부산으로 다녔다가 마지막에 자리를 잡은 곳이 서울이었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혼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다른 지방들은 그래도 뭔가 강원도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긴장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서울이라는 글자가 저를 압도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도 저는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과는 다른 느낌의 서울은 저의 머리를 압박해왔습니다. 전 친구에게 서울이 일이 원래 사람이 많고 뭔가 다 빨리빨리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렇게 심한 거야? 난 모르겠다,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데 내 친구가 충청도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몇 년 살더니 여기는 너무 빠르고 경쟁이 심해서 나랑 안 맞는다고 말하고 다시 충청으로 내려갔거든.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서울살이가 버겁다고 느껴지나 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방 출신 친구들이 그렇게 느낀 거였어요. 그 사실이 저에게 위안이 되긴 했지만 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제 직장 상사 김태현이었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뭘 잘 모르는 저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줬지요. 지현 씨, 오늘은 밥 먹었어요? 항상 밥은 먹고 다녀요. 지현 씨 이렇게 늘 밥 굶고 다니면 건강 안 좋아져서 아마 앞으로 버티기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무조건 챙겨 먹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분은 항상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봐주고 제 회사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지연 씨가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런저런 모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상사가 무서우면 나한테 물어봐요. 알겠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저는 그분의 손길에서 아빠를 느낀 겁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돌오돌 떨고 있는 나를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아마 그때부터 그분에게 푹 빠진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9살이나 많은 사람을 좋아해? 너 그거 콩깍지야. 진짜 그러지 마. 너무 아니야. 9살은 너무 나이 차이 많은데? 그런가? 모르겠다. 그냥 나이 차이를 다 넘어버릴 정도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들고 내가 그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매력이 너의 눈에는 보이나 보지. 그런데 그냥 내 눈에는, 어, 늙은 직장 상사의 추태 같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어. 일단 너의 조언은 잘 들을게. 고맙다. 저는 친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저의 커지는 마음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감정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저는 틱틱대면서 대답을 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니 참 마음이란 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커지더라고요. 저는 거의 뭐 미칠 노릇이었죠. 그러다가 태연 상사님이, 지연 씨, 우리 일 끝나고 더운데 시원하게 생맥 한잔 할래요? 어때요? 노가리에 생맥하면서 수다나 떨죠? 어, 네? 네, 좋아요. 저 노가리 좋아해요. 맥주도 좋아해요. 둘 다 좋아요. 저는 냉큼 약속을 잡고 퇴근 전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뭐랄까,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이뻐 보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회사 근처에 있는 노가리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안주를 시켜 맥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한참 약간 알딸딸해질 때 그분이 저에게, 지연 씨는 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 갑자기요? 네. 그냥 지연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음, 선배님은 되게 좋은 분 같아요. 항상 저를 챙겨주려고 하시고,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고마운 분이시죠. 제가 이직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분을 본 적은 거의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 선배님 좋아해요. 이미 얼굴에 티가 난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선배님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정하려고도 해봤는데 부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선배님을 지우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 지금 선배님이랑 같이 있는 자리가 너무 떨려요. 라고 한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손을 턱 잡는 겁니다. 지연 씨, 나도 사실 지연 씨 좋아해서, 내가 느끼기엔 지연 씨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연 씨도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저도 지연 씨에게 고백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일부러 맥주 마시자고 한 거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진지하게 사귀어 볼래요? 네? 네, 네. 그렇게 저와 그 남자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서울살이를 그 남자에게 기댔고, 점점 빠져들었던 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감히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남자는, 아니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이 잘해주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을 보려고 하면 확 숨기려고 하든가, 아니면 갑자기 저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든가 였어요. 수정아, 이것 좀 해줘. 어? 수정인 누구야? 내 이름 지연인데? 도대체 와이프 이름을 누구랑 헷갈리는 거야? 아, 자기야, 미안. 그니까, 수정이 누구냐? 왜 자꾸 자기를 보고 수정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억력도 침침해지고 그래서 이런가 보다. 자기가 이해해줘.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슬슬 저도 이제 남편과 아이가 가지고 싶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니까 최대한 젊을 때 아이들을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었어요. 오순도순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자기야, 우리 이제 신혼생활한 지 1년 정도 되었으니까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지. 나도 나이가 있고 빨리 아이 낳아서 키워야지. 내 친구들 중에는 벌써 아들이 초등학생인 애도 있어. 그런 거 보면 아주 아찔아찔하고 섬뜩해.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고. 그래, 우리 아이 가지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노력해보자. 그렇게 저와 남편, 초반에는 열심히 병원도 가고 노력해보았지만 뭔가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진전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강원도에 계신 우리 엄마가 호흡기 관련으로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서 제가 뭐라고 제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사실상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서 아이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법한데도 안 되는 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쉽사리 임신이 안 되는 저를 보고 질린 것인지 언제부턴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몰라. 나도 이젠 조금 지쳐. 오늘은 쉬자. 그냥 아이는 하늘의 뜻에 맡기자고. 아이를 원한다고 일부러 노력하면 더 안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저를 이런 말들로 무안하게 하고 함께 아이 만드는 노력에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겠어요. 저는 시모에게 털어놓았거든요. 저희 신우랑 시모가 정말로 시자 붙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시모는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해서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네. 며느리에게 내가 아주 많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따끔하게 혼을 내든가 해줄게. 지금 사돈이 아프니까 시모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지금처럼 속마음을 다 털어놓거라.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그럴게요.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과의 불화를 딛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전화를 먼저 하잖아요. 전화해서 안부 묻고 뭐 하는지 묻고 해야 하는데 저희는 반대였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전화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게 진짜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힘든 건데 어머님은 정말로 그러셨어요. 사랑한다, 우리 지연아. 오늘도 사랑하고 건강해라. 나는 손주 그렇게 원하지 않아. 우리 지연이가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면 그 어떤 것이든지 나는 좋단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어머님의 그런 따뜻한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매일 힘이 나요. 저는 어머님 덕분에 여러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항상 신우도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민감한 질문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시댁이 좋았습니다. 그에 반해 남편은 저에게 더 소홀해지고 있었지요. 자기야, 도대체 맨날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일할 게 그리 많아? 맨날 밤 12시, 3시 넘어서 들어오고. 나 진짜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기다리느라 지친다고. 아니, 기다리지 말고 자면 될 거 아니야. 왜 사람을 들들 볶는데? 어? 진짜.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고는 했어요. 속으로 저는 친구들이 결혼 신중하게 하라고 할 때 진짜 신중하게 생각할 걸. 진짜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상하게 2달 동안 생리를 안 하길래
싸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바로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그 결과 두 줄이 나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죠. 어머님, 저 임신했대요. 어떻게 해요?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생겼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고생 많았어. 아이 키우는 거는 정말 힘들고 많은 책임감이 들지만 그만큼 행복한 일이니까 마음 단디 먹고 이제부터 엄마로서의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자. 감사해요, 어머님. 전부 어머님이 제 고민을 들어주신 덕이에요. 저는 아이 가진 소식을 어머님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시모를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픈 엄마와 남편에게 전했지요. 엄마는 기뻐하는 것보다는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아이를 가졌다니. 아이고, 아기가 아기를 가졌네. 지연아, 언제든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항상 너 자신을 1순위로 두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온전히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역시 엄마는 엄마였습니다. 제 인생을 더 먼저 신경 써주었어요. 여자가 출산을 하면 엄마는 산모를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챙긴다는데 그 말이 왜 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남편도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요. 그렇게 엄마가 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저에게 믿기 힘든 일이 두 가지가 터지게 되었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아직도 상상도 하기 싫네요. 점점 배가 불러오고 만삭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숨도 차고 호르몬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막 우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서 남편에게 자기야, 나 요즘에 임신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아. 잠깐 나 강릉 고향에 갔다 와도 돼? 친구들이 서울 올라와서 다 데리고 갔다가 강릉 찍고 다시 데려다 준다고 해서. 그래? 알겠어. 그럼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와. 당신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아싸, 알겠어. 즐겁게 대답을 한 저는 친구들과 오후 1시쯤 떠났어요. 남편에게는 오후 1시에 갔다가 밤 12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중간에 놀던 와중에 바로 서울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 놀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서울에 데려다 준다고 말한 친구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중간에 제 친구 차를 타고 함께 가게 되었어요. 한두 시간 푹 자고 일어나니 서울이었고 그때가 6시 반 조금 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쯤이면 남편 퇴근해서 집에 있겠네? 오늘 나 없어서 밥 혼자 먹을 텐데 내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서프라이즈로 놀려줘야겠다. 재밌겠다. 그렇게 저는 양손에 맛있는 과일과 집 근처 30년 전통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니 갑자기 안에서 우당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한 저는 왠지 모를 쎄한 기분이 느껴졌고 문을 열어 안방을 본 순간 실 한 오락이 없이 뒤엉켜서 옷을 다급하게 입고 있는 남녀가 보였습니다. 네,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 여자는 수정이라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실수로 제 이름 대신에 수정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알고 보니 남편의 내연녀였던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미안 당신. 내가 다 해명할게. 진짜 미안해. 남편은 옷을 황급하게 입은 채 그녀를 감싸고 집에서 나갔고 저는 충격을 받아서 두 손에 가득 쥔 맛있는 음식들을
땅에 떨구었습니다. 부들거리면서 온몸에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고,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수정이 그 사람을 쫓아간 남편이 미운 건 물론이고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저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며느라이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뭐 문제라도 있니? 어머님,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제가 오늘 놀러 간 사이에 여자를 불러서 제 침대에서 아주 더러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지금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저도 죽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면 내가 내 손으로 아들놈 호적에서 팔게. 며느리야,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바람 피운 게 사실이면 우리는 모두 다 너의 편이야. 절대로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어머님은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있는 집으로 오셨고 흐느껴 우는 저를 꽉 안아주며 진정을 시켰어요. 신우도 소식을 듣고 김태현 이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바람을 피워? 진짜 제정신 아닌 거네. 제정신 아니야. 내가 그놈 자식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정말 저보다 더 화를 내주어서 저는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그나마요. 그렇게 남들이 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화내주니까 약간 분노하는 마음은 풀렸지만 그래도 마음속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입원해서 아픈 상태이고 의사는 어머님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아마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님분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거든요. 남편도 바람 피웠지. 엄마는 오늘 내일 하는 상태지.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제 인생이 정말로 너무나도 한스럽고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발 제발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해달라고 하늘에 외쳐보았지만 하늘은 제 소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아이를 임신해서 약을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드니까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아이를 낳기 2달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만삭의 몸으로 엄마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신우는 어떡하면 좋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딴 못난 동생을 둔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정말로 너무나도 싫다. 앞에 반찬 나르고 조문객 맞이하는 거는 내가 할게. 그리고 김태현 오지 말라고 했어 내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장모 장례식에 오냐고. 남편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마워요. 안 그래도 남편놈 얼굴 꼴도 보기 싫었는데. 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저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정신적인 의지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곁에 있어줄 거야. 엄마가 그랬지? 김태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우리 엄마 팔 안으로 굽는 사람 아니야. 나 잘못했을 때도 죽기 직전까지 혼내고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걱정 마.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의 보호 아래에서 다행히 잘 장례를 마쳤습니다. 온 마음과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막상 낳으니 이뻐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이를 안고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들 기대하실 수 있는데, 아이를 가진 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미워 보이더라고요. 네가 내 아이라고? 내가 고작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고? 아이 때문에 엄마 임종도 못 지키고 아이 가져서 남편이랑 헤어지지도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가 산모님, 오로 나오는 거 남편이 받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죄송한데 간호사분이 해주세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다음 주에 소장 작성할 거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남편들이 해주는 오로 나오는 거 받아주는 일도 남에게 맡겼고 외로운 산부인과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출산 다음 날 저도 모르게 창문을 붙잡고 나 죽을 거야.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살아야 해? 나는 살 이유가 없어. 하나도 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해. 뛰어내릴래. 어머, 환자님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내려오셔요. 제발요.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뛰어내리면 아이는 세상에 혼자 남겨줘요. 제발요. 저는 그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다 큰 나도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혼자 남겨지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 마음을 다시 먹어야지. 저는 난간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염없이 울었고 의료진들이 모두 와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때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달려오셨고 저에게 갑자기 호되게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라, 오늘 집안 제사다. 와서 음식 차려라.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너 죽고 사람들 죽고 애기도 죽겠다. 어? 와서 사람들이랑 부대껴서 일해. 어머님,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소리친 적 있니?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니까 얼른.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 너무나 황당스러웠지만 제가 믿는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원을 하고 어머님을 따라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전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이후로 아들과는 아예 연을 끊었고 저도 집구석 들어가기 싫어서 퇴원하고 나면 작은 방 한 칸 얻으려 했는데 어머님이 미리 시댁에 작은 방을 비워뒀더라고요. 안방은 저 쓰고 작은 방은 아기 방으로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저는 어머님이 미리 차려놓으신 제사 반찬을 아버님 제사상에 옮겼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병원 천장 보면서 하염없이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몸을 움직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도 들고 아이가 울 때마다 신우가 와서 돌봐주고 저는 일하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참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 제사상을 쓱 보니까 전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창고 옆 환풍구에 있는 전바구니 앞에서 전을 꺼내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풍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어머님이랑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래, 며느리가 잘못을 했으니 우리 아들이 바람나고 그런 거야. 안 그래? 그리고 에휴, 쟤 같은 애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그러니까 애만 불쌍하지. 내 동생도 불쌍해. 여자 한 명 잘못 만났다가 이혼당하고. 난 짜증나더라고. 그러게, 이렇게 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며느리 비위 맞춰주는 것도 지겹다. 저는 순간 그때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니네들 어딨어? 내가 못 들을 줄 알아? 내 뒷담 까면 못 들을 줄 알아? 소리를 막 지르니 어디선가 갑자기 어머님이랑 신우가 튀어나와서 왜 그래? 왜 그래? 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때 제가 진정이 안 되고 쓰러지려고 하자 그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그 이후로의 기억이 없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저는 하얀 천장으로 뒤덮인 병실이었고 알고 보니 저는 그때 정말 환풍구에서 사람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제가 견딜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환청이 들린 거고 환풍구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님이 24시간 동안 제 곁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대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님이 정말 옆에 보호자분이 엄청 기도 많이 하시고 계속 울고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인 분 처음 봤어요. 저는 놀랐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렸어요.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면목이 없다. 너무 아들에게 화가 나서 네가 쓰러진 그날 아들 뺨을 때리고 가득 패고 왔다. 그리고는 절대로 앞으로 죽어서도 보지 말자고 하고 왔어.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이거는 용서 못한다. 그리고 시어미가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너랑 우리 손자 책임진다. 너 독한 약 먹고 잠들었을 때 방금 변호사 불러서 네 신우 목 빼고 내 재산 너랑 손주 쪽으로 가도록 돌려놨어. 내가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란 걸 증명하고 싶기도 하고 엄마도 잃은 네가 홀로 어떻게 살아갈까 싶더라고. 미안하다. 나랑 신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 돌보는데 힘쓸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럼 나랑 네 신우가 최선을 다할 거야. 저는 어머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그날 울면서 엄청 나누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머님은 아들을 호적에서 파고 싶어서 알아보기도 하셨지요. 갈 곳 없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저는 퇴원을 하고 나서 어머님 댁에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의 조현병 증상은 일시적인 거라서 마음이 안정된 이후로 증상이 재발되진 않았어요. 정말 아직도 너무나도 고마운 것은 어머님과 신우였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어머님은 웃음치료 강의 자격증을 따오셨어요. 아침마다 이에 김을 묻히고 우리 며느리 연구 없다 하면서 저를 웃겨주셨지요. 그 연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신우는 항상 저를 위해서 아침 새벽에 회화시장에 가서 꽃을 종류별로 사왔어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제 머리맡에 두고 갔고 작은 편지로 우리 이쁜 동생 오늘은 프리지아야. 프리지아처럼 항상 행복하고 환한 빛을 띠는 올케가 되길 응원할게. 그 누구보다 올케의 인생은 소중하고 남들의 눈치 볼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도 느릴 거 없고 올케는 그저 올케의 길을 걷는 것뿐이야. 결국에 우리 하늘이 조카도 잘 클 거고 올케도 행복해질 거야. 내가 장담할게. 매일 올케에게 내가 꽃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올케 늘 행복하고 또 행복해야 해. 저는 신우의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신우는 저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빠짐없이 매일 꽃을 저에게 사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웃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와 저는 제 아이를 품앗이로 키웠습니다. 아빠가 없을 때는 친정엄마에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제 마음을 많이 의지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마음을 많이 의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을 잘 조심히 이겨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훌쩍 마음이 커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해도 그때 잠깐만 마음이 허우룩하고 우울할 뿐이지 그 감정이 저의 전체를 잡아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는 벌써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놀랍죠? 신우는 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약속을 지켰고요. 원래도 비혼주의인 신우는 오히려 올케 덕분에 비혼이었던 내가 아이 키우는 경험도 하고 정말 오히려 고마워. 올케가 우리 집 보배다, 보배. 라고 해주었고, 어머님도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우니까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행복하다. 오히려 젊게 사는 것 같아. 친구들이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내가 말하는 것도 총명해 보이고 그렇다더라. 하면서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헛되고 고되고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무척이나 소중하고 또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해주었지요. 저는 그렇게 시모와 신우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이겨내었고 또 지금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문득 길을 걸으며 든 생각이 인생이란 게 산 넘으면 산이 또 나타나는구나. 항상 산이 끝나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을 보면서 걷다가 힘들면 가끔 올려다보고 또 내리막길이 있으면 숨 좀 고르고 하다가 또 땅을 보고 걷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뭔가 마음이 편해졌고 누군가에게 쉽게 흔들리는 성격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그것 자체로 저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었네요. 이제는 저를 두고 바람피운 그 남자가 별로 밉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바람피운 수정이라는 여자는 그 남자의 첫사랑이었다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바람 피워서 내가 힘들었고 그게 나에게 결국에 더 큰 일을 이겨내게 하는 씨앗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제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구불구불 많은 길을 돌아서 온 것 같네요. 많이 힘들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이제는 다 큰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버티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이렇게 힘든 것을 이겨냈으니 여러분도 다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상황 속에서 잘 견디는 사람이 진짜로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 같아요. 한마디 한다는 게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삽시다.